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아주 고전적인 아티클이죠. Unbundling the Corporation. 이걸 통해서 어쩌는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될 그런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회사는 정말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걸까? 하는 아주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살펴볼 내용은요. 왜 그 전통적인 통합기업 모델 있잖아요. 그게 왜 요즘 흔들리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아주 큰 힘이 이런 변화를 막 밀어붙이고 있는지,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어, 균열이 가고 있는 걸지도 모르죠. 시작점으로 컴퓨터 산업, 거기서 있었던 아주 극적인 변화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한때는 뭐 IBM 같은 거대 기업이 정말 모든 걸 다 했잖아요. 그런데 애플2가 딱 등장하면서 판이 완전히 바뀌었죠. 네, 애플, 뭐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전문 기업들이 각자 자기 영역을 딱 구축했고요. 이 엄청난 변화 뒤에는 상호작용 비용이라는 개념이 숨어 있습니다. Interaction cost. 이게 오늘 이야기의 어떻게 보면 핵심 열쇠인데요.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상호작용 비용이라는 거 뭐 간단히 말하면요. 기업 안팎에서 정보나 상품, 서비스를 이렇게 주고받는 데 드는 모든 시간과 노력, 그걸 말하는 겁니다. 회의하고 전화 통화하고 보고서 쓰고 이런 거 전부 다 비용이죠. 그런데 애플2의 그 개방형 아키텍처, 그게 마치 레고 블록처럼 각 부품 전문 회사들이 훨씬 적은 비용으로 서로 협력해서 완제품을 만들 수 있게 그 길을 확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잘하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죠. 맞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지점은요. 인터넷이나 디지털 기술 덕분에 이런 상호작용 비용이 경제 전체에 걸쳐서 아주 극적으로 그리고 뭐랄까 시스템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그냥 회사 안에서 직접 처리하는 게 당연하고 더 싸다고 생각했던 그런 많은 일들을요. 이제는 외부 전문 기업이 훨씬 더 싸게,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잘 해낼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이건 단순히 아웃소싱을 뭐 늘리자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업이라는 그 조직 자체를 이제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마치 뭐랄까 경제 시스템의 마찰력이 줄어들면서 모든 것이 더 빠르고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된 것과 좀 비슷하다고 할까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마찰이 줄어드니까 굳이 모든 걸 한데 꽁꽁 묶어둘 필요가 없어졌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아티클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대부분의 기업 안에는 사실상 세 종류의 완전히 다른 비즈니스가 그냥 뒤섞여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한 회사처럼 보이는데 뭐 경제적인 논리라든지 조직 문화 아니면 경쟁 방식 이런 건 전혀 다르다는 거죠. 첫 번째가 고객 관계 관리,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비즈니스입니다. 이름 그대로 고객을 찾고 관계를 맺고 또 유지하는 데 집중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범위의 경제예요. Economies of Scope. 그러니까 한 고객한테 최대한 다양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아서 장기적으로 가치를 쭉 뽑아내는 게 목표인 거죠. 예를 들면 은행의 개인 고객 담당자나 아니면 단골 많은 가게 주인분들, 이런 분들 생각해 보시면 딱 맞아요. 고객 한 명 새로 얻는데 비용이 꽤 드니까 한번 잡은 고객에게는 최대한 많은 걸 제공하려고 하잖아요. 서비스 마인드가 아주 중요하고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매력적인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그냥 끊임없이 만들어내서 시장에 빨리 내놓는 게 목표죠. 여기서는 속도가 생명입니다. 스피드. 네, 속도죠. 남들보다 빨리 시장에 들어가야 비싼 값 받고 시장도 선점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최고의 인재를 막 끌어들이고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하려 하는 그런 문화가 중요해요. 마치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처럼요. 은행의 신상품 개발팀이나 뭐 패션 회사의 디자이너들 이런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맞아요. 창의성이 핵심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인프라 관리, 인프라스트럭처 매니지먼트 비즈니스입니다. 이건 뭐냐면 대규모의 반복적인 작업을 아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물류창고 운영이라든지 대규모 제조 공장, 통신 네트워크 관리 뭐 이런 것들이죠. 초기 투자 비용, 그러니까 고정비가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여기서는 규모의 경제, economies of scale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규모가 커야죠. 최대한 많은 물량을 처리해서 단위당 비용을 확 낮춰야 하는 거죠. 여기서는 효율성, 표준화, 예측 가능성 이런 게 미덕입니다. 비용 절감이 제일 중요한 그런 문화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세 가지 비즈니스는 추구하는 목표도 다르고 범위냐, 속도냐, 규모냐, 또 이상적인 조직 문화,
고객 중심이냐, 인재 중심이냐, 비용 중심이냐 이것도 너무 다르거든요. 이걸 억지로 한 회사 안에 그냥 묶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필연적으로 충돌이 생기고요.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희생시키는 그런 타협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티클에 나오는 그 미국의 지역 전화회사 RBOC 사례 있잖아요. 그게 아주 딱 맞는 예시인데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이 회사들은 원래 지역 내 통신망, 그러니까 인프라를 독점하면서 전화 서비스, 즉 고객관계 사업도 직접 제공했었죠. 그런데 다른 회사들이 이 망을 좀 빌려서 더 싸거나 좀 특화된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니까 자기들 기존 고객을 뺏길까 봐 망 임대를 꺼렸던 거예요. 소극적으로 대한 거죠. 자기 밥그릇 뺏길까 봐. 그렇죠. 인프라 사업 자체 잠재적인 성장 기회를 그냥 막아버린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글쎄요. 경쟁자가 나타났겠죠. 네, 자체적으로 광케이블망을 구축한 새로운 경쟁자들이 막 등장해서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비즈니스, 고객 관계를 지키려다가 다른 비즈니스, 인프라의 발목을 잡고 결국에는 전체 파일을 줄이는 결과를 낳은 셈입니다. 와, 정말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대기업들도 사실은 저렇게 세 가지 다른 DNA를 가진 조직이 한 지붕 아래서 끊임없이 뭐랄까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군요. 예전에는 상호작용 비용이 너무 높아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았다면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고요. 오히려 분리하는 게, 그러니까 해체, 언번들링 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산업에서 이런 해체 현상이 실제로 막 벌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문 산업을 한번 볼까요? 신문 산업이요? 네, 과거 신문사는 뭐 취재하고 기사 작성하고 이게 제품 혁신이죠. 윤장기 돌려서 신문 찜어내고 배달하는 일, 이건 인프라죠. 그리고 구독자 관리하고 광고 영업하고 이게 고객 관계, 이 모든 걸 다 직접 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좀 다르죠. 주요 기사는 뭐 통신사에서 받거나 외부 필진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졌고요. 혁신 아웃소싱. 인쇄는 아예 그냥 전문 인쇄 공장에 맡기는 추세죠. 인프라 아웃소싱. 대신 신문사는 점점 더 독자와의 관계, 즉 고객 관계에 집중하면서 특정 지역 독자나 특정 관심사를 가진 독자층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나 커뮤니티 운영, 이런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쇄 설비 같은 큰 투자 부담은 덜고 핵심 독자층과의 관계 강화에 자원을 집중하는 전략이군요. 그렇죠. 핵심 역량에 집중하는 거죠. 신용카드 산업도 비슷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예전엔 은행이 카드 발급부터 가맹점 관리, 대금 청구까지 다 했었는데 요즘은 많이 나뉘었잖아요. AARP 같은 특정 그룹하고 제휴해서 고객을 모으는 회사, 고객 관계, 또 캐피터원처럼 아주 혁신들을 리워드 프로그램이나 수수료 정책을 개발하는 회사, 제품 혁신, 그리고 퍼스트 데이터 같은 회사는 결제 승인이나 처리 시스템, 인프라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요. 역할이 딱딱 나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약산업도 아주 비슷합니다. 제넨텍 같은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획기적인 신약 후보 물질 발굴, 즉 제품 혁신에 집중하고요. 임상시험은 CRO라고 하죠. 임상시험 수탁기관, 이런 전문 업체들이 인프라 역할을 하면서 대규모로 수행하고 유통은 또 맥케슨 같은 전문 유통사, 역시 인프라죠 이들이 담당하는 시기입니다. 과거의 그 거대 제약사들은 이런 회사들과 협력하거나 아니면 아예 유망한 바이오테크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죠. 로슈가 제넨텍 인수한 것처럼요. 그렇군요. 각자 잘하는 영역에 집중하는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네요. 네, 전문화와 분업이죠. 인터넷과 전자상거래의 등장은 이런 흐름에 기름을 부은 셈이군요. 특히 정보 중개자, 인포메디어리라는 새로운 유형의 플레이어가 등장했다는 점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네, 초창기 야후가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야후는 최대한 많은 사용자를 끌어모으고 그들의 관심사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 즉 고객 관계에 완전 집중했죠. 검색 엔진 기술, 이건 제품 혁신인데 당시 인크토미 같은 전문 회사로부터 사왔고요. 인터넷 접속 서비스, 이건 인프라죠. AT&T 같은 통신사에 의존했습니다. 야후의 목표는 그 방대한 고객 정보와 트래픽을 바탕으로 온라인 상거래의 어떤 관문 역할을 하면서 광고나 중개 수수료를 얻는 것, 즉 정보 중개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전자상거래는 상호작용 비용이 워낙 낮기 때문에 야후처럼 이렇게 하나의 핵심 기능에 극도로 집중하는 전략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암호전화는 좀 다르지 않나요?
처음부터 직접 물류센터 짓고 배송 시스템, 그러니까 인프라까지 구축하면서 고객 관계도 직접 다 관리했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아마존은 고객 관계와 인프라를 동시에 아주 강력하게 구축한 사례죠. 하지만 아티클은 장기적으로 보면 아마존 역시 이 두 사업 간의 어떤 긴장,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아마존이 외부 판매자들, 셀러들을 자사 플랫폼으로 끌어들이는 그 마켓플레이스를 확장하면서요. 아마존 자체의 소매 사업, 고객 관계와 이들 외부 판매자들, 각자 또 고객 관계를 구축하려는 사이에서 이해관계 충돌이 생길 수 있다니 납니다. 아, 그렇겠네요. 약간 경쟁 관계가 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아마존이 인프라 제공자 역할과 동시에 고객 관계 관리자 역할을 하면서 발생하는 어떤 딜레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럼 이런 변화가 자동차나 금융 같은 아주 전통적인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파괴력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네,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면요. 오토바이텔 같은 온라인 플랫폼들이 등장해서 자동차 구매 정보를 쫙 제공하고 고객 데이터를 모아서 딜러에게 연결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즉, 고객과의 관계, 그리고 정보의 흐름, 이걸 장악하기 시작한 거죠. 아, 중간에서 정보를 쥐고 있군요. 네, 이런 흐름이 더 가속화되면 전통적인 자동차 딜러는 그냥 단순히 차량을 전시하고 인도하는 쇼룸, 즉 인프라 역할로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제조사는 디자인이나 기술 개발, 즉 제품 혁신에 더 집중하고 심지어 생산조차 전문업체에 아웃소싱할 수도 있겠죠. 더 나아가서는요, 이 정보중개 플랫폼이 차량 구매뿐만 아니라 대출, 보험, 정비 예약, 중고차 거래까지 자동차 소유 경험 전체를 관리하는 중심 허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와, 자동차 산업의 구조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금융 서비스 분야는 이미 이런 변화가 꽤 많이 진행된 것 같아요. 인투잇의 퀴큰 같은 개인 금융 관리 소프트웨어나 이트레이드 같은 온라인 증권사들, 이런 곳들이 인터넷을 통해 고객과 직접 관계를 맺고 다양한 금융 상품을 비교, 추천, 판매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정보 중개자들이 점점 더 많은 고객 데이터와 구매 패턴 정보를 확보하게 되면 고객에 대한 영향력은 정말 막강해질 겁니다. 고객의 재정 상태나 필요를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장 적합한 상품, 그게 어느 금융기관의 상품이든 상관없이요. 그걸 딱 추천해 줄 수 있게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모기지 금리가 떨어지면 지금 재융자 받으세요 제안하고 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해서 더 유리한 카드로 갈아타세요.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겠죠. 와, 정말 개인 맞춤형 서비스네요. 전통적인 은행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협적이겠는데요. 자기들 상품만 팔기도 바쁠 텐데 경쟁사 상품까지 객관적으로 중개하는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을 테고, 또 고객 데이터를 그렇게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여전히 많은 은행에게는 큰 과제일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티클은 많은 전통은행들이 결국 고객 관계 관리라는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을 새로운 정보 중개자들에게 넘겨주게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대신 은행들은 경쟁력 있는 금융 상품을 만드는 것, 제품 혁신이나 아니면 아주 효율적인 거래 처리 시스템, 인프라 관리에 집중하는 그런 전문 플레이어로 남게 될 수도 있다고 예측합니다. 물론 세 영역 모두에서 기회가 있겠지만 한 회사가 이 모든 것을 다 잘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는 거죠. 그럼 이 모든 변화가 궁극적으로 산업 구조를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기업들은 결국 고객 관계, 제품 혁신, 인프라 관리, 이 셋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건데요. 그 이후의 모습은 어떨 거라고 보시나요? 아티클은 해체, 즉 언번들링 이후에 산업 구조가 좀 양극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제품 혁신 영역은요, 수많은 작고 민첩한 기업들이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런 분화된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창의성과 속도가 중요하고 또 진입 장벽이 비교적 낮기 때문이죠. 아,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기겠네요. 그렇죠. 반면에 고객관계 관리와 인프라 관리 영역은 소수의 거대 기업들이 지배하는 통합된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객관계 관리는 범위의 경제, 그러니까 더 많은 고객 데이터와 관계를 가질수록 유리하고요. 인프라 관리는 규모의 경제, 더 큰 규모로 운영할수록 비용 효율적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아메리카 온라인, AOL이 넷스케이프의 웹포털, 이게 고객관계 비즈니스였거든요. 이걸 인수한 사례가 이런 통합 추세를 보여주는 예시로 언급됩니다.
아, 그렇군요. 흥미로운 점은 단순히 기업을 이렇게 쪼개는 언번들링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자기가 선택한 핵심 비즈니스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회사들을 인수합병하면서 다시 덩치를 키우는 리번들링 과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군요. 단, 이건 과거처럼 생산의 모든 단계를 다 소유하려던 그런 수직적 통합이 아니라 같은 종류의 비즈니스, 예를 들어 고객 관계 관리면 고객 관계 관리, 이런 기업들을 묶는 수평적 통합이라는 거고요. 맞습니다. 수평적 통합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서 강조해야 할 것은 이 모든 변화의 속도입니다. 상호작용 비용의 하락이 가져오는 산업 재편은 우리가 컴퓨터 산업에서 목격했듯이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를 수 있습니다. 아, 속도가 정말 중요하군요. 네. 어제의 강점이 오늘의 약점이 되고 시장을 호령하던 아주 성공적인 기업조차 순식간에 설 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뭐랄까,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는 거죠. 네, 오늘 이야기 정리해보면 상호작용 비용이라는 이 보이지 않는 힘의 감소가 기업들에게 당신들은 정말로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고객관계, 제품 혁신, 인프라 관리라는 이 세 가지 다른 종류의 비즈니스를 분리, 즉 해체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이 해체라는 개념과 관련해서 아티클에서 함께 언급하는 두 가지 다른 조직 변화 방식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패칭하고 모듈러성인데요. 해체와는 조금 다른 관점을 제공해요. 패칭과 모듈러성이요? 네. 패칭은 시장 변화에 발맞춰서 사업 부문들을 비교적 작게 그리고 좀 지속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옷의 낡은 부분을 꿰매거나 새로운 조각을 이렇게 덧대는 것처럼요. 아, 조금씩 수정하는 느낌이네요. 네. 해체가 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라면 패칭은 좀 더 유기적이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에 가깝습니다. 주로 시장 기회에 맞춰서 사업 단위를 떼었다 붙였다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듈러성은 우리가 PC 조립할 때 생각하면 좀 쉬워요. 아, 부품처럼요. 네.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처럼 각각의 부품, 즉 모듈이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딱 결합돼서 전체 시스템을 이루는 방식이죠. 여러 회사가 정해진 규칙 안에서 각자 부품을 만들어도 서로 호환이 되잖아요. 모듈러성이 중요해지면 관리자는 각 부품의 기술적인 세부 사항이나 다른 모듈과의 연결 가능성, 이런 걸 잘 이해해야 합니다. 반면에 해체는 제품의 부품보다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체, 그러니까 고객 관계, 혁신, 인프라를 분리하고 전문화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춥니다. 아, 약간 다르네요. 모듈성은 제품 구성의 유연성, 해체는 비즈니스 운영의 전문화,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와, 오늘 정말 흥미로운 관점을 많이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논의를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상호작용 비용 감소와 같은 이런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의 회사나 혹은 속한 산업이 재편되어야 한다면 세 가지 핵심 비즈니스, 고객관계 관리, 제품 혁신, 인프라 관리 중에서 어디에 가장 큰 기회와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만약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집중하시겠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